우리의 이야기는 매우 중세적인 모습을 한 도시 에벨슈타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모두에게 자존심 강한 노인으로 알려진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성 마법밖에 사용하지 못하며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노인은 스스로를 대마법사라고 주장했지만 항상 짜증을 내며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과도 다투곤 했습니다. 그 순간 흰 머리카락과 붉은 눈을 가진 한 소년이 그 심술궂은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서 마법을 배웠다고 밝힙니다. 소년이 그의 제자가 된 데에는 별다른 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줄 추종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한편 젊은이는 더 강해지기 위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소년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가 푸른 기운을 두르고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흰머리 소년은 집중하여 엄청난 양의 만화를 방출했습니다. 이에 놀란 노인은 소년이 벌써 만화의 흐름을 이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붉은 눈을 밝게 빛내며 주인공은 말도 안 되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에너지로 강력한 푸른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직후 소년은 빛의 검 형태를 띤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공격은 빠르게 날아가 나무벽의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강력한 마법을 쓴 후 젊은이는 지쳤고 그의 스승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본 것에 충격을 받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자비를 하면서도 우리 주인공은 배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단 1년의 훈련 만에 일성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귀족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삼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 같은 평민은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이성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항상 혈통이 전부이며 소년의 노력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노인이 자신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오랫동안 모닥불 옆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도시 위로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멍투성이었고 분명히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어딘가에서 싸움에 휘말려 결국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년은 스승이 사실 경비병들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노인의 시신을 나무 십자가가 있는 얕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승은 창고에서 이성 마법서를 훔치려다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는 노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 푸른 창이 나타났습니다. 귀족 혈통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던 그 노인이 결국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스템은 그가 기초를 마스터했으며 이제 주력 마법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년이 지났고 소년은 자신이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는 카티아 플레이마트라는 매우 실력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의 삼성 마법사로 용병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린 소년에게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삼성 마법사인 카티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벨데른의 눈물이라는 선술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법사가 야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데릭이라는 젊은이는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도한 욕심은 미래의 성취를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흰머리 주인공은 스승의 말에 동의하며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제자에게 눈을 감고 집중해서 만화를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에너지의 근원과 흐름을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스승의 말을 따라 몸에서 강력한 푸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스승은 그가 엄청난 양의 만화와 매우 안정적인 제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가 흐르자 소년의 눈이 보랏빛으로 빛났습니다. 여자는 그가 한 번에 방출하는 힘의 양에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선술집 밖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년 역시 소란에 놀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스승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젊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따라 이곳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큰 폭발음을 듣고 경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도시 병사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자를 이끌고 골목길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소년에게 자신이 하려는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동의하고 스승의 말을 주에 깊게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민감하며 마법은 그중 가장 큰 특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힘은 오직 귀족들만을 위한 축복이며 그 수준에 도달하는 소수의 평민들은 평생을 바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법사는 그가 환청이라는 이성 환상 마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4살에 그는 이성 마법사가 되었고 시스템은 그의 새로운 기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카티아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양한 마법을 가르치고 상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여자는 젊은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엘베스터 백작 가문이 그녀를 개인 교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귀족 가문에서 마법 교사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이었습니다. 작별 선물로 그녀는 소년에게 이성 마법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스승이 준 책을 들고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혼자서 이성 마법 2개를 더 익혔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젊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6살이 된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선술집에서 한 남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남자는 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듀플레인 대공 가문의 의뢰라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는 놀라며 왜 그렇게 중요한 가문이 자신들을 찾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것은 듀플레인 가문이 금을 물쓰듯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연주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회사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대공령 외곽에서 몬스터 몇 마리를 사냥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 일을 거절했고 남자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흰머리 소녀는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했지만 길드장은 마법사가 필요하고 요즘은 드물다고 불평했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몬스터 몇 마리를 사냥하는데 왜 마법사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흰머리 소녀는 사장의 고집에 짜증이 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남자는 성금으로 금화 한 잎을 제안했습니다. 돈을 보자 젊은이는 사장의 제안을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노클과 코스염을 한 신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나이든 여자 한 명과 후드를 쓴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길드장은 소년을 새로운 의뢰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성인식조차 치르지 않은 아이는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젊은이를 변호하며 그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무시하고 노인은 아이에게 임무를 맡길 수 없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은 돌아서서 선술집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드를 쓴 여자는 다른 계획이 있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흰머리 소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듀플레인 대공령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고블린들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그는 전투에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몬스터들을 쉽게 그리고 자비 없이 물리쳤습니다. 고블린 중 하나가 조잡한 도끼로 소년을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그 녹색 생물의 공격은 젊은이의 속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주인공은 무리의 마지막 몬스터를 처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전기 마법을 사용해 몬스터들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젊은이는 관리에게 일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노인과 여자는 별로 놀라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후드를 쓴 소녀는 그가 그들 모두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술집으로 돌아온 흰머리 소녀는 동료 길드원을 만났습니다. 금발 소녀는 그가 귀족의 개가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평민이지만 귀족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의 자존심을 버리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길드장이 손가락 하나를 들자 소녀는 은화 한 잎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장난기 어린 미소로 남자는 그녀가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 금화 한 잎이었다고 말했고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는 자신도 그들 앞에서 굽실거리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용병은 그날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소녀는 이제 정신을 잃었고 사장은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흰머리 젊은이는 별일 아니었고 그냥 고블린 몇 마리를 사냥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3명의 의뢰인이 사실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폭로에 놀란 길드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족 관리는 젊음과 사교 기술을 갖춰야 하지만 노인은 둘 다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라고 주장한 여자는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치고는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가 감독관의 견습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사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상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그들은 용병이니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소녀는 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장은 황야에서는 생존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쓸모없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일을 마치기 위해 듀플레인 대공령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의뢰인들에게 이 지역은 깨끗해졌고 고블린들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일이 끝나자 길드장은 노인에게 최종 지급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비스의 대가로 반짝이는 금화 2잎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에 흥분해서 금화 2잎을 소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노클을 쓴 남자는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기술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의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길드장이 대화에 끼어들어 그의 부하에게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공이 그 일에 금화 15잎을 제안했다고 밝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노클을 쓴 남자는 젊은이에게 새로운 임무를 수락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흰머리 소녀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차를 타고 대공의 저택으로 떠났습니다. 곧 그들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듀플레인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길드장은 귀족 저택의 크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노인은 그들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델린이며 이 저택의 집사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드장은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든 여자는 자신을 가정부장인 카타리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당황한 제이드는 자신을 벨드렌 용병단의 단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이는 예상은 했지만 그들의 직위가 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후드를 쓴 소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길드장은 마지막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신비로운 여자는 후드를 벗어 모두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푸른 눈의 소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질리온이라고 소개하며 소년을 자신의 여동생 가정교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제안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듀플레인 저택 안 한 젊은이가 문을 박차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소년이 뛰어들어오자 아버지와 금발의 형의 시선이 쏠립니다. 대공은 아들 레이그에게 자신의 앞에서 품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젊은이는 하녀를 부축하며 품위가 필요한 사람은 디알라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는 디알라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굴어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금발의 형은 레이드에게 대화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젊은이는 그를 무시하고 지난 한 달 동안 10명 이상의 하인이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 골칫덩이를 무시할 것인지 묻습니다. 금발의 형은 레이크의 태도에 짜증이 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자 밝은 머리의 남자는 동생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디알라가 쓸모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애슐린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그는 이제 그 골칫덩어리 소녀를 처리할 때라고 말하지만 대공은 침착하게 안경을 벗으며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이미 그녀를 위한 수도원을 찾았으며 그것이 가문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아들의 말에 격분한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힘으로 잡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대공은 레이의 머리를 책상에 쳐박습니다. 위협적인 표정으로 남자는 아들을 나무 책상에 밀어붙입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때가 되면 아버지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공은 다툼 후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아들을 노려봅니다.
한편 이실론과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본관에 도착합니다. 소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 마법사에게 자신의 동생 다일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큰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그들은 다친 얼굴의 레이그와 그의 금발형을 발견합니다. 밝은 머리의 남자는 아이셀린에게 인사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묻습니다. 젊은 여자는 미소와 함께 그의 보살핌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형은 레그가 다쳤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붉은 눈으로 주인공은 침묵 속에서 모든 상황을 관찰합니다. 금발 남자는 레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의 머리에 천을 댑니다. 흰머리 소녀는 그 가족의 이상한 역학관계를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다 그는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레이그와 함께 있던 하녀를 발견합니다. 젊은 용병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대공은 딸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솔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소년을 디알라의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로 소개합니다. 가문의 가장은 안경을 쓰고 흰머리 젊은이를 빤히 쳐다봅니다. 소년은 그가 바쁘니 이제 방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대공은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에게 남으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귀족이 자신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섭니다. 사무실에서는 대공과 젊은이가 서로를 응시하며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듀플레인 가문의 수장은 침착하게 책상 위 양피지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년이 매우 어리다고 말하며 16살인지 묻습니다. 흰머리 주인공은 간단한 예로 귀족에게 자신의 나이를 확인시켜줍니다. 남자는 그의 기술에 대해 묻고 젊은이는 일성 마법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공은 소년의 대답에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겸손히 항상 미덕은 아니며 젊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고 흰머리 소년은 그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자 귀족은 기운을 내뿜었고 청년은 그가 5성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병은 사과했지만 공작은 재능이 너무 많은 것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의 옷차림과 나이를 보아 마법 가정교사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백발 소녀는 자신이 사실 용병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족은 딸의 선택을 믿으며 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러가라 했지만 청년은 마지막 질문이 있다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대공은 소년에게 알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용병으로서 자신의 의무는 다이알라 아가씨가 마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무가 아가씨를 사교계에 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왜 소년이 자신에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공은 소년의 대담함에 흥미를 느끼고 그의 부탁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접시가 바닥으로 세게 내던져졌습니다. 그 소리에 하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녀는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소녀는 그녀를 심하게 경멸하며 대했습니다. 어린 귀족은 하녀에게 꺼지라며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길드장은 아질리온에게 왜 그 소년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많은 가정교사들이 이 일을 하려고 줄을 설 것이며 평민에게는 힘든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가장 유명한 가정교사들을 다 써봤지만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 청년의 스승이 몰락 귀족이었기에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여동생 다이알라를 친절하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아질리온이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이 길거리에서 자랐으며 친절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젊은 귀족은 그 남자의 말에 놀라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어갔고 백발의 청년은 복도에 있는 커다란 나무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은 문을 2번 두드리고는 반대편에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자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것 같지 않자 젊은 용병은 직접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그는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금발 소녀에게 자신을 대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다이알라라고 밝힌 금발의 소녀는 청년에게 다가오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백발 소녀는 귀족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아가씨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제때 피하지 못한 소년의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더럽고 역겨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웃기 시작하며 하수구 쥐새끼가 들어온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니 정말 하수구 쥐새끼 같다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어린 귀족은 근처 의자를 잡아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밟고 작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소년보다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금발 소년은 새 마법 가정교사의 머리 위로 더러운 물통을 쏟아부었습니다. 용병은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물이 다 떨어져서 더 모욕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청년은 고개를 들어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을 본 소년은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그를 걷어차려 했지만 소년이 그녀의 다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그녀의 발을 꽉 잡은 채 귀족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은 몸에 손을 댔다며 화를 내고 백발의 용병을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는 더러운 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귀족 아가씨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소년은 테이블에 기대어 계속해서 모욕을 줄 준비를 하는 듯했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모욕을 계속하며 하수구 쥐새끼에게 분수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무실에서 대공과 나누었던 청년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듀플레인 가문의 가주는 창밖을 보며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노인은 용병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은 다이알라의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며 공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붉은 눈으로 그는 귀족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공은 백발 청년을 쳐다보며 그의 대담한 요청을 분석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금발 소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은 인내심을 잃고 버릇없는 귀족 아가씨의 뺨을 세게 때린 모양입니다. 그는 후회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충격받은 소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용병은 아가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3년 전 스승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카티아에게 아주 고집이 센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었습니다. 스승은 그런 학생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려 노력할 거라고 답했지만 소녀는 그 대답이 너무 이상적이라며 최악의 경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은 소통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 방법이 바로 공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다이알라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며 이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버릇없는 귀족은 한 수 배운 뒤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서려고 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그녀는 반격하기 위해 젊은 용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녀는 너 같은 평민이 감히 귀족의 몸에 손댈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소녀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고 그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도 2번 말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미소를 짓는 귀족 아가씨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사를 부르며 청년이 귀족 영예에게 해를 입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수석 집사와 하녀들이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꾸짖으며 대공께서 이 일을 아시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백발의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양피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대공께서 소녀의 교육에 대한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사는 문서를 받아들고 종이에 찍힌 가문의 공식 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귀족 아가씨도 놀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듀플레인 저택은 고요해 보였지만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발의 오라버니 발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라에그와 함께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 소리치며 자신이 고용한 용병을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백발의 청년이 침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는 감히 어떻게 다이알라에게 손을 댔냐고 소리쳤지만 라에그가 그를 힘으로 제지했습니다. 가정교사는 침착하게 그것이 대공께서 직접 허락하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에그는 형에게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며 그는 아질리온의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는 청년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라에그에게는 빠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흑발의 동생은 다이알라에게는 교훈이 필요했다며 발레리안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심각한 표정으로 두 형제를 지켜봤습니다. 라에그는 금발의 형이 저런 구제불능인 애를 저렇게까지 감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두운 방, 문 근처 바닥에는 낡은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는 청년에게 여동생 다이알라의 옛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본관에 있던 그녀의 방이며 그 이후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발의 주인공은 이젤 위에 놓인 미완성 그림을 보았습니다. 귀족은 여동생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작품을 자랑할 때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밝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림을 완성하지 않고 항상 빈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는 아까 흥분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청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병은 왜 자신을 그림으로 가득한 이 방으로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금발의 남자는 다이알라가 그렇게 무시당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혈통에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 별관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발레리아는 그녀가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며 책 몇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버니는 청년에게 여동생 다이알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귀족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백에 적힌 메모들을 보니 아가씨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책들이 규율 학파의 책이냐고 물었고 발레리아는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용병은 새로운 발견의 생각에 잠겼고 무언가 계획이 떠오른 듯했습니다. 젊은 용병은 소녀의 방에 있는 풍경화 중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던 이론서 중 하나를 집어들고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보겠다며 귀족 아가씨의 오라버니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의 별관은 완전히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방 안에서 어린 다이알라는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한 채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를 깨우기 위해 아주 차가운 물 한 통이 세차게 뿌려졌습니다. 소녀는 얼굴 전체에 얼음물을 맞고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로운 가정교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정말 잠이 오냐고 물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매우 짜증이 난 귀족 아가씨는 용병에게 완전히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중요한 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소녀는 하인들에게 자신을 막으라고 소리치는 그녀를 복도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청년은 귀족 아가씨를 저택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듀플레인 가문 저택에서 떨어진 흙길을 따라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외딴 곳에 도착하자 가정교사는 그녀를 흙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고는 내가 뭔데 감히 날 가르치려 드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묻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법을 가르칠 생각은 없고 그냥 귀족들을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은 소녀는 방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가정교사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용병은 더 가까이 다가와 너 같은 귀족들을 상대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을 뽑아들고 귀족들의 비명은 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넌 수도원으로 갈 거고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용병은 최악의 경우 평민 목숨이야 값어치가 없으니 자기 목숨으로 갚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고 오히려 널 처리해줘서 가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소녀. 어린 귀족은 저 남자에게 잡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금발 소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넓은 평지에서는 쉽게 잡힐 테니 숲에서 그를 따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는 숲을 잘 알기에 숲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곤란한 건 저쪽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에 나타나 그 밤의 어둠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백발의 청년은 숲을 향해 강력한 마법을 날렸습니다. 깜짝 놀란 소녀는 뒤돌아보고 그것이 화염구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 가정교사는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불의 구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용병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화염 마법이 겁에 질린 소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공격이 다가올수록
귀족 아가씨의 눈동자에 불꽃이 비쳤습니다. 공포에 찬 비명과 함께 소녀는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바로 뒤에서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어린 귀족은 자신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용병은 일부러 빗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추격이 계속되는 동안 보름달이 밤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귀족 아가씨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탈출하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을 판 순간 그녀는 길에 있던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금발 소녀는 몸을 보호하지도 못한 채 흙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지친 그녀는 거의 일어설 수도 없었고 그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푸른 에너지 화살이 나타나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집중한 눈빛으로 마법 가정교사는 망설임 없이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에너지 화살은 바닥에 누워있는 귀족 아가씨의 바로 옆을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마법 공격이 바로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용병은 그녀의 움직임을 칭찬하며 별관에만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숨이 찬 소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채 말없이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다시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청년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띤 백발의 가정교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잠시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한편 소녀는 길가에 있는 물웅덩이의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금발 소녀가 따라가고 있는 어두운 숲속의 길을 관찰했습니다. 청년은 그곳이 그림에서 봤던 숲이자 그녀가 놀던 장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그림에 담아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붉은 눈을 빛내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달리기에 지쳐 용병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청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침착하게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돌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가정교사의 실력에 충격을 받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반격하려는 그녀의 태도를 칭찬하며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친 소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이 숨을 헐떡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청년은 더 이상 달릴 기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귀족 아가씨에게 검을 겨누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그의 위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전하며 그런 상황에서 평민들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용병은 왜 그렇게 귀족 혈통에 집착하는지 물었습니다. 금발의 아가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귀족이라는 신분을 빼앗기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화가 난 소녀는 마법과 자신의 실패에 대해 필사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실패했는지 내가 알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백발의 가정교사는 어린 귀족 아가씨의 절규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법도 그림도 자기가 하려던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그녀는 귀족 혈통 말고 자신에게 남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분이 없으면 자신은 무엇이냐고 되뇌었습니다. 백발의 가정교사는 그녀의 모든 절규를 받아들이며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른 에너지 검을 소환하고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귀족 아가씨는 자신의 비극적인 최후를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용병은 칼날을 들어 올리며 그녀가 할 말은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진 채 소녀는 끝을 기다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백발 소녀는 에너지 검을 휘둘렀습니다. 귀족 아가씨는 가정교사의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용병의 칼날이 그녀 주위로 거대한 얼음 결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소녀는 눈을 떴고 사방에 얼음 결정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귀족 아가씨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녀 주위에 얼음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이것이 어떤 마법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계획을 마친 백발 청년은 에너지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무례함을 사과하고 소녀의 노력을 칭찬했다. 어린 귀족 아가씨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다. 가정교사는 그것이 단지 만화의 발현일 뿐이며 그녀가 잘 해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치고 울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좌절감을 터뜨렸다. 용병은 젊은 아가씨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동안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하늘의 보름달이 그 치열했던 밤의 수업의 끝을 비추었다. 가정교사는 그녀가 야생 마법 계열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소녀는 그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녀의 다리를 붕대로 감아주면서 그는 마법사들의 계파에 따라 학습 과정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는 잘못된 이론을 배우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옷에 몸을 억지로 쑤셔 넣는 것과 같다고 덧붙인다. 그 순간 어린 아가씨는 그가 어떻게 그녀가 그런 희귀한 마법 혈통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했는지 묻는다. 백발의 청년은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았고 그 붓질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용병은 그녀가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모두 캔버스로 옮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형의 마법사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의 만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발소녀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붕대 감기를 마치자마자 청년은 일이 끝났으며 이제 그녀가 덜 아프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승은 그녀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며 진짜 훈련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푸른 눈의 소녀가 어두운 길을 따라 멀어지는 그를 보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비록 부끄러워했지만 어린 귀족 아가씨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 청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그 순간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을 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밤이 숲 전체를 뒤덮는 동안 저택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다. 걷는 동안 그는 노을 그림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침실 창문으로 들어와 저택의 호화로운 방 전체를 밝힌다. 젊은 디알라는 결심한 듯 일어나 새로운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시험해 볼 준비를 하며 침대에 앉는다. 그러자 소녀는 손을 뻗어 손가락 사이에 소량의 푸른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한다. 눈을 강렬하게 빛내며 그녀는 이전에 지시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을 발현시키려 한다. 하지만 마법은 결국 실패하고 연기로 변해버려 어린 귀족 아가씨는 그 결과에 상당히 짜증이 난다. 한 하녀가 물통을 들고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다. 그 순간 젊은 금발 소녀가 갑자기 문을 열어 한눈 팔던 하녀를 놀라게 하고 하녀는 거의 넘어질 뻔한다. 놀란 나머지 그녀의 손에서 물통이 미끄러져 복도 카페트 위 사방으로 물이 튄다. 더러운 물이 어린 귀족 아가씨의 드레스에 직접 튀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는다. 절망한 하녀는 그녀 앞에서 그런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친 듯이 사과하기 시작하지만 소녀는 어떤 감정이나 즉각적인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여자를 쳐다볼 뿐이다. 그러자 하녀는 과거처럼 아가씨에게 학대당할까 두려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놀랍게도 소녀는 그저 조심하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간다. 이 때문에 하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버릇없는 아가씨에게 뺨을 맞거나 고함을 듣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다른 동료들이 호기심에 다가오면서 그들은 젊은 아가씨의 이상한 행동에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다른 방에서는 백발의 가정교사가 드문 휴식과 평화의 순간을 즐기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갑자기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청년이 깨어나 쉬는 날일은 아침부터 지옥 같은 소음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눈을 비비며 귓가에 들리는 모든 고함의 이유를 이해하려 했으며 문을 연다. 그 순간 금발 소녀가 집사와 함께 나타나 오늘 바로 이 순간 마법 수업을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외알 안경을 쓴 신사는 어린 아가씨가 마침내 방에서 혼자 만화를 발현해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결연한 표정으로 학생은 빨리 발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니 용병에게 빨리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청년은 그저 그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자고 싶으니 오후에나 다시 오라고 말한다. 이에 집사는 아가씨가 마침내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문전박대에 짜증이 난 소녀는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친다. 밖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청년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그 작은 꼬마를 무시하기로 결정한다. 푸른 하늘에 해가 빛나는 동안 귀족 가문의 거대한 저택 위로 찬란하게 날이 밝아온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저택의 호화로운 복도를 통해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다. 두 하녀가 디알라 아가씨가 하루 종일 접시 하나도 깨지 않았다고 놀라며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소문이 퍼져 모두가 마침내 그 소녀가 만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장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누군가 하인들에게 다가온다. 흑발의 청년이 멈춰서서 방금 두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한편 가문의 가장은 기펜으로 양피지에 차분하게 계속 글을 쓰고 있다. 서재에서 공작은 어린 딸의 마법적 진전에 대한 소식을 논의하기 위해 자식들을 맞이한다. 대공은 그것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하며 딸의 진전에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녹색눈의 청년은 그런 단순한 성과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금발 오빠는 자기 여동생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는 것에 대해 레그에게 소리친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진지하고 매우 주의 깊은 표정으로 아들들의 논쟁을 지켜본다. 그는 소녀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수도원행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문의 수장은 그 문제아의 미래를 저울질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 시간이 흐르고 태양은 여전히 강하게 빛나며 그 광대한 중세 왕국의 구석구석을 비춘다. 방 안에서 귀족 아가씨가 등을 돌리고 앉아 무언가에 대해 몹시 토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백발의 용병이 그곳에 들어와 소녀가 무슨 이유로 토라져 있는지 묻는다. 이에 금발 소녀는 그저 토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대답한다. 청년은 머리를 극적이며 버릇없는 아이처럼 구는 것이 상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린 소녀는 그것이 짜증이 아니라 순수한 증오의 감정이라고 재차 소리친다. 그러자 백발의 청년은 짜증을 부리는 것은 소용없고 모든 일이 제대로 되려면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발 소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 매우 짜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용병은 소녀의 반항에도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지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한다. 그리고는 어쨌든 짜증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조롱에 어린 귀족 아가씨는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 순간 붉은 눈의 청년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준비하며 의자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만화를 사용하면 마법사의 몸에 완전한 탈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휴식이 훈련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이지만 소녀는 그 이야기가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녀가 실망한 것을 눈치챈 스승은 지금 것보다 훨씬 덜 지루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불꽃과 검을 사용해 어린 소녀를 겁주고 누가 진짜 실세인지 보여줬던 때를 떠올린다. 그 순수한 공포의 순간을 기억하며 귀족 아가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오한이 도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 과격한 것은 필요 없으며 대신 평범한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스승은 에너지의 흐름을 통달한 후에는 일성 마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 매우 쉬울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야생학파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으며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다. 청년은 이 스타일이 그녀의 성격과 매우 잘 맞는다고 말하고 이에 금발 소녀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상당히 호기심을 느낀다. 이에 가정교사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이 이런 종류의 마법과 큰 시너지를 내며 그녀의 귀족 혈통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친절한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한다. 붉어진 뺨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 순간 신비한 기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청년은 첫 시도에 얼음벽을 만든 것이 그녀의 잠재력을 증명한다고 확인해주자 그녀는 자신이 진짜 천재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곧 재능이 있는 것과 진짜 천재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경고하고 대화는 창문을 통해 계속된다. 한편 밖에서는 흑발의 남동생이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방 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 순간 흑발의 청년은 여동생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큰 불만을 보인다. 다음 날 거대한 저택 위로 해가 강렬하게 빛나는 동안 고된 훈련 일과는 저택 전체에서 쉴 새 없이 계속된다. 그러자 소녀는 방으로 달려가 스승에게 힘을 발현할 수는 있지만 주문의 방향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곧이어 그녀는 그의 식사 중에 끼어들어 얼음 원소를 사용해 보았지만 느낌이 매우 이상하고 예상과 달랐다고 불평한다. 다른 날 어린 귀족 아가씨는 복도를 통해 가정교사를 계속 쫓아다니며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소리친다. 해질녘 금발 소녀는 마침내
나무 근처에서 쉬고 있는 용병을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짜증이 난 소녀는 그가 별관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불평하며 아버지가 그에게 책을 준 것이 단지 게으름을 피우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매우 침착하게 백발의 청년은 대공이 그에게 자료를 빌려준 것은 바로 그가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을 무시하고 마침내 만화의 흐름을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며 빨리 결과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금발 오빠는 집무실 창문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가문의 방향에 대해 생각에 잠긴 듯 보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발의 가정교사가 귀족 가문의 미래 가장의 긴급한 부름에 응답하여 방으로 들어온다. 귀족은 손님을 맞이하고 최근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이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하므로 앉으라고 요청한다. 마주 앉아 금발 남자는 여동생의 상태가 어떤지 물으며 어린 소녀의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솔직하게 주인공은 그녀가 꽤 많이 발전했지만 기본 주문을 마스터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오빠는 곧 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며 저택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여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며 많은 귀족들이 평민이 저택에서 그토록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주의 깊은 표정으로 용병은 이 중요한 경고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금발 남자가 더 할 말이 있는지 묻는다. 미래의 가장은 청년과의 논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 잠시 침묵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각자에게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금발 남자는 한숨을 쉬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현실은 결코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한다. 백발의 청년은 그 모든 이상한 말로 귀족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순간 금발 오빠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가문의 과거를 회상하며 매우 감정적인 듯 보인다. 그는 어린 디알라가 예전처럼 더 이상 자신과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큰 슬픔과 함께 밝힌다. 용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남자의 드라마를 지켜본다. 금발 남자는 두 사람이 아직 어렸을 때 여동생이 완벽한 천사 같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귀족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동안 주인공은 그의 울음에 신경 쓰지 않고 차분히 차를 마실 뿐이다. 그러자 후계자는 어떻게든 어린 소녀의 애정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묻지만 가정교사는 왜 그런 개인적이고 이상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갑자기 마법 스승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소리치는 소녀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진다. 남자는 이전 질문을 무시하고 집안 하인 중 한 명에게 손수 인형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매우 으스스하게 생긴 장난감을 보여주며 그 이상한 예술 작품에 대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 기괴한 물건을 보자 주인공은 귀족이 지금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려고 하는지 묻는다. 대답에 화가 난 금발 남자는 울기 시작하며 용병의 혹독한 비판에 매우 예민해진다. 그렇게 장면은 호화로운 저택의 외부로 전환된다. 그날 매우 맑은 푸른 하늘 아래 우아한 여인이 중앙홀에 나타나 백발의 청년에 대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웃으며 귀족 가문을 위해 매우 유능한 마법 스승을 고용했다고 말한다. 부인은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하며 청년의 고향에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이 어떤 귀족 가문이나 특정 영주의 영지에 속해 있지 않다고 밝힌다. 여자는 어린 소녀의 스승이 사실은 단지 평민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 놀란다. 귀족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위로 해가 밝게 빛나며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앙홀에서 젊은 용병은 여러 하녀들과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매우 우아한 부인에게 둘러싸여 있다. 비웃으며 여자는 가문의 새로운 마법 가정교사의 기술에 대해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하며 백발 청년의 고향에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침착하게 붉은 눈의 청년은 자신이 어떤 귀족 가문이나 특정 영주의 영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부인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손님이 방금 자기 면전에 대고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한다.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이 단지 평범한 평민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은 스승의 진짜 출신을 발견하자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일그러진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귀족 가문의 거대한 저택 바로 앞에 주차된 호화로운 마차가 보인다. 그러자 젊은 아실리오는 용병에게 말을 걸어 그를 자기 영지로 데려온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긴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에버슈타인으로 돌아가야 하며 디알라를 청년의 보살핌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백발 청년은 불평 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그저 명령에 동의한다. 그러자 길드장이 웃으며 나타나 그의 대답에 대해 농담을 하며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는 귀족 아가씨와 함께 마차에 올라타 소년에게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러 나타나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라고 말한다. 마차는 그 부지를 떠나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그런 복잡한 가족을 상대하기 위해 홀로 남겨진다. 하지만 갑자기 흑발 소년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에 손을 갖다 댄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며 어머니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것을 잊었다고 경고한다. 수염난 남자는 가문의 여주인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고 긴급한 공식적인 경고가 필요한 사람인지 묻는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면서 장면은 저택 천장의 호화로운 디테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자 귀족 아가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진정한 공포의 화신으로 묘사한다. 마리엘라는 격분하여 평민이 정말로 자기 막내딸의 스승인지 물으며 소리친다. 가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펜을 계속 들고 있는 채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부인은 어린 금발 소녀가 그 모든 귀족 혈통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절망적으로 계속 소리친다. 그 순간 대공은 안경을 벗고 자신 또한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부인은 다른 모든 귀족 교사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상기하지만 어떻게 용병계의 누군가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자 공작은 좋은 가정교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백발 청년이 딸 아실리온의 직접적인 추천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자 여자는 서재를 서성거리며 그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마법 에너지를 발현해낸 지금 플람이라는 자신의 오빠를 데려와 어린 소녀를 가르치자고 제안한다. 통치자는 그녀가 국경의 사령관을 개인 교사로 데려오고 싶은지 그리고 공국을 관리하는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여주인은 에버슈타인의 상류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하고 매우 위험한 전쟁터라고 다시 소리친다. 그러면서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이름 없는 스승 때문에 딸이 성대한 대비 무도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 순간 큰 서재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와 귀족 부부의 격렬한 논쟁을 중단시킨다.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금발 아들은 어머니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남편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여주인은 소년에게 비켜서라고 말하며 그 문제는 그곳의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레그라는 다른 아들은 진짜 문제는 저 평민이 디알라의 스승이 될 재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는 천천히 걷고 두 사람은 백발 용병에 관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를 유심히 지켜본다. 흑발의 청년은 평민을 가정교사로 두는 것이 이상하지만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아버지에게 용병을 개인적으로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마법 결투에서 서로 맞붙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가장은 아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백발 청년이 정말로 매우 강력하고 유능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 순간 녹색 눈의 남동생은 평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응시하며 침묵한다. 그 순간 흑발의 청년은 단지 용병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여동생의 기술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이에 금발 오빠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의 진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생을 쳐다본다. 그러자 청년은 스승이 정말로 자기 일에 능숙하다면 어린 금발 소녀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주가 침묵하는 동안 그는 막내딸의 전장에서의 활약을 보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 보인다. 그러자 녹색 눈의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의 형은 서재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다시 부르려 한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아직 너무 미숙한 아이를 상대로 마법 결투를 제안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에게 묻는다. 검은 옷의 청년은 금발의 형이 정말로 어린 소녀가 태도를 바꾸고 문제 많았던 과거를 모두 잊었다고 믿는지 묻는다. 그 순간 후계자는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이며 가문의 혈육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꼬는 미소로 남동생은 혈육이라는 용어를 비웃으며 더 이상 소녀에게 어떤 애정도 느끼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소녀의 행동이 상류사회에 소개되자마자 귀족 혈통의 이름을 파괴할 것이라고 소리친다. 이 가혹한 말에 직면하여 금발 오빠는 걱정스러워하며 남동생이 어린 소녀에게 품은 증오에 어떤 실제적이고 어두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청년은 그녀가 먼저 선을 넘었으며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별관에서 미래의 가장은 저택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친척이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본다. 그가 떠나자마자 서재의 소란은 가라앉지만 결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작은 새 한 마리가 바깥 나뭇가지에 앉아 호화로운 저택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갑자기 어린 금발 소녀가 스승의 방으로 소리치며 뛰어들어와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음을 보여준다. 백발의 청년은 침착하게 책을 계속 읽으며 이른 아침부터 자기 방에서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녀는 마법 가정교사의 완전한 주의를 끌기 위해 청년이 읽고 있던 페이지 위로 공식 두루마리를 던진다. 결연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는 만약 이 마법 결투에서 지면 용병은 즉시 저택에서의 직위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상대가 경험 많은 일성 마법사라는 것을 이미 들었으며 그녀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격분하여 청년이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소리친다. 이에 용병은 자신이 돈을 받은 일만 할 뿐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는 이미 상당한 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이에 금발 소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스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심인지 묻는다. 일주일이 지나고 대공국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며 마침내 결투의 날이 왔음을 알린다. 귀족 가문과 하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이는 가운데 훈련장은 준비되었다. 그 순간 가장이 여전히 모든 것에 상당히 짜증이 난 듯 보이는 아내와 함께 권위 있게 걸어간다. 백발의 청년이 정중하게 절하며 공장님과 그 일행이 방금 도착했음을 알린다. 그는 그 모든 강력한 귀족들의 위압적인 존재감 속에서도 침착하고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아버지는 청년을 관찰하며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궁금해한다. 왕좌에 앉아 공작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성급히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살기 어린 시선으로 전장에 접근하면서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진다. 흑발의 남동생이 망토를 휘날리며 걸어가며 대결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결투가 아니며 여동생을 짓밟을 작정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청년은 계단을 올라가 어린 소녀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어린 귀족 아가씨가 전장의 자리를 잡자 두 남매 사이의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붉은 두건을 쓴 소녀는 집중된 표정을 보이며 일생일대의 싸움에 준비된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말에 깜짝 놀라며 스승님은 정말 돈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만화가 이미 안정되었으며 곧 강력한 마법을 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녀의 혈관에는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어린 소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야생학파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자기주도 학습에 훨씬 더 중점을 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짜증을 내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스승님이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소리칩니다. 젊은 용병은 그저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고개를 숙인 금발 소녀는 자신이 최고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흰머리 소년에게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를 대신할 다른 스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에 서린 결의와 깊은 슬픔을 보며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장갑을 끼기 시작하며 이전에 정식 귀족 결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하며 어린 영예가 오늘 정말로 승리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어린 다이알라는 마법에 재능이 없으며 심지어 유명한 스승들도 그녀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듀플레인 가문은 이미 전성기가 지났고 그 어린애는 짜증만 부릴 줄 안다고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불타는 눈빛을 보이며 이기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 순간 어린 소녀는 아침의 찬란한 태양 아래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결투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매로서 혹은 중요한 가문의 막내딸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유심히 지켜봅니다. 소녀는 눈을 강렬하게 빛내며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오직 그의 제자이자 진정한 마법사로 보기 때문입니다.